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용주 여성형 원장 이용주입니다. 제가 지금 갱년기 클리닉을 대구에서 연 지가 지금 10년째인데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갱년기 되기 전에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어떤 영양제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검사를 미리 해서 대비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다가오는 갱년기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 및 예방의학 박사고요.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동기일 민현대 유방암센터에서 임상 수련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구 수성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첫 번째는 왜 폐경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나.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기 이전부터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고통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나는 아직 생리를 하니까 갱년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왜 폐경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나,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과연 해야 되나, 해야 한다면 누가 언제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짜 주제, 갱년기를 과연 어떻게 미리 대비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년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폐경에 대해서 정의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폐경이란 난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되었다는 건데, 비가역적이라는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실돼서 월경이 영구히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 월경 후에 12개월 연속 무월경 상태가 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나라의 폐경 연령은 49세에서 51세 사이이고, 이 폐경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고래 등의 일부 포유류에게만 있는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신체 수명과 생식 수명이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 여성들은 생식 수명이 신체의 수명보다 먼저 단축되는 현상인 것이지요. 80% 내지 90%의 여성들이 폐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합니다. 한 10% 정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무난히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약 87세이고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를 폐경인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갱년기 때 이 건강관리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노화의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월경의 생리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뇌하수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난포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FSH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폐경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난소자극 호르몬이라는 거는 난소에게 배란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뮬러간 호르몬 AMH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난소 나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재 난포를 얼마나 배란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난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대표하는 수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요 세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뇌하수체에서 먼저 FSH가 나와요. 그러면 이 FSH는 난소에 명령을 내려요. 배란을 준비해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배란을 하려고 난자가 성숙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배란을 하기 위해서 작은 물주머니를 만들어요. 그거를 난포라고 해요. 그 난포 안에서 난자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이 난자가 무럭무럭 자람에 따라서 이 난포 안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쭉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난포 안에 그러니까 난자가 잘 성숙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난자가 잘 성숙되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쭉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판단을 해요. 지금이 배란할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LH라는 호르몬을 갑자기 버튼처럼 이렇게 강한 신호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난포가 빵 터지면서 그 안에서 난자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배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배란 테스트를 하는 이 기전이 이 LH라는 호르몬이 요 짧은 시기에 굉장히 높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거가 소변에 검출될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소변으로 검출하면 이게 두 줄이 나오면 LH가 높아졌구나, 곧 배란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배란 테스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난자가 떠난 이곳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센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황체라고 하거든요. 황체는 누를 황의 황이에요. 이게 노랗게 변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에스트로겐만 그 다음에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같이 분비해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우리말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황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배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동시에 분비가 된다. 그래서 배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전을 난포기, 배란 이후를 황체기라고 나누는데 이 기간이 보통 1대1이에요. 그래서 월경 시작한 날로부터 배란될 때까지가 그러니까 난자가 성숙되는 기간이 약 2주고 배란이 되고 나서 이 황체기가 유지되는 기간이 약 2주예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쭉 올라가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만약에 임신이 되면 이 황체 호르몬을 아기가 분비하거든요. 태반에서. 그러면은 이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떨어지면은 임신이 안 됐구나 하고 이제 자궁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은 이제 착상을 위해서 내막을 이렇게 열심히 폭신폭신하게 잘 준비를 해놨다가 임신이 안 된 걸 알면 그거를 내보내죠. 우리 자궁은 소중한 아기를 위해서 내막을 재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달에 만들어진 내막은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임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쓸모 없어진 내막을 내보내는 거, 이게 바로 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리가 규칙적이라는 거는 배란이 규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생리 주기의 원리이고, 그렇다면 항밀러간 호르몬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 그러니까 난자가 개수가 많을수록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잔존 난자의 개수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100만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만 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면 약 400개 정도의 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폐경이 될 당시가 되면 약 1000개 정도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원리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배란이 되기 위해서 한 개의 난자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난자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그 중에 선발되기 때문에 비록 매달 한 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지만 그 사이에 소모되는 난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폐경이 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우리가 50세에 일찍 생식을 종료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진화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자손을 남기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찍 생식을 종료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난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100만 개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중에 이제 폐경기가 되게 되면 1000개밖에 안 남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항물려간 호르몬의 수치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난소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주기별 호르몬 변화를 보시면 이제 가임기 때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높낮이가 있지만 일정한 주기가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월경이 시작되고 배란이 되고 다시 월경이 시작되고 그래서 난포기와 황체기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일어나면서 이 호르몬 균형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때는 호르몬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폐경 후기가 되면은 그때는 물론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낮지만 낮은 상태에서도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쨌든 평형을 유지하면서 가게 돼요. 근데 폐경 이행기는 문제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에스트로겐이 기복이 심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폐경 이행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폐경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하시고 피 검사하시고 나서 원장님 저 폐경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갱년기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지 딱 오늘부터 당신은 폐경입니다 해서 그 이후부터 증상이 탁 나타나고 폐경 전에는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임기에서 비가임기로 넘어가는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 하나가 변화하는 인생의 큰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평균 5년에서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굉장히 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는 이제 마치 뭐랑 같냐면 어린이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부모하고도 갈등을 겪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많은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내면적으로도 갈등이 많잖아요. 어쩔 때는 애기처럼 굴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자기 어른 취급 받고 싶고 이렇게 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임기의 여성에서 이제 비가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거는 외적인 갈등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신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라 잠깐 누가 들어오셨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갱년기는 한 가지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다. 5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가임기를 맞고 계신 분들이에요. 마지막 가임기는 약 만 38세에서 42세 사이시고요.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는 생리주기는 규칙적이에요. 근데 이럴 때 아주 미묘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생리주기가 잠깐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뇌하 수치에서 분비하는 FSH 수치가 약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 FSH 수치가 근데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난포기 때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갱년기 증상을. 그런데 혹시 내가 이거 갱년기 아니야 하고 가서 피 검사하면 이 시기엔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가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가임기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생리불순. 그래서 양도 변했어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양이 이상하게 적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 원래는 내가 5일 있는데 갑자기 3일로 짧아졌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래는 3일하고 딱 끝났는데 갑자기 일주일 내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이 바뀔 수도 있고 간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마지막 가임기 아주 그러니까 갱년기 완전 초기에는 오히려 생리주기가 약간 짧아져요. 2, 3일 정도.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씩 건너뛰게 돼요. 생리주기를. 그러면은 이제 생리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건너뛰니까. 근데 이 건너뛰는 게 너무 많이 건너뛰면은 그 다음에 내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럼 내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 무배란성 출혈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출혈만 봐서는 이게 출혈인지 생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또 생리로 오인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3주 만에 생리하기도 하고 2주 만에 생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의 저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피로해서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갔다. 그러면은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뭐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하루 푹 쉬었어. 그러면 그날 월요일 날 출근을 해도 평소엔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피곤한 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컨디션 난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무리를 한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영양제도 챙겨 먹고 막 푹 쉬고 잠도 자려고 하고 굉장히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컨디션이 자꾸 나빠져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또 좋아져,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디션 난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올 수 있는 게 수면장애. 갑자기 잠이 안 온다. 말똥말똥. 일단 잠이 드는 게 어렵고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잤는데 중간에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체중 증가인데요. 체중이 뭘 해도 안 빠져요. 관리를 잘 하셔도 정말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늘어나요. 근데 좀 관리 안 하고 생활 습관 안 바꾸고 하시면 10kg도 찔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임신 때 살이 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몸이 호르몬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리가 규칙적일 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SH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요 주황색은 에스트로겐, 난소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까만색 선은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FSH를 의미하는 거예요. FSH는 난소에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난소에게 배란하렴 하고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난소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난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FSH가 자극을 올리는 거예요. 난소에. 그럼 FSH가 수치가 증가해요. 야, 배란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난소가 기능은 떨어졌지만 자극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난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억지로 매달 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겉으로 봐서는 배란을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기부터 FSH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요때 그래서 생리는 규칙적인데 갱년기 증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FSH의 상승이다. 그러니까 요 시기부터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FSH가 변하면서 그 다음에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FSH를 더 올려도 난소 기능이 그 다음부터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FSH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FSH가 난소를 강하게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란을 빨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란하는데 14일이 걸렸는데 FSH가 강하게 자극을 하니까 이게 10일 만에 배란하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배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포기가 짧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리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2, 3일 이 정도 짧아질 수도 있고 뭐 3주 만에 생리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황체기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배란이 되고 나서 황체기를 충분히 끌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정란이 난관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자궁 내막으로 가려고 영차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한 3, 4일 걸리거든요. 난관이 한 7, 8cm 되는데 얘는 지금 세포 하나잖아요. 그럼 얘가 막 영차 가가지고 자궁 내막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내막하고 만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파고들어서 얘가 세포 분열을 막 해가지고 호르몬을 분비할 때까지 그래도 일주일은 걸린다. 그러면은 그 7일에서 10일은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그 다음에 충분히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내막에서. 그러면은 엄마가 서포트 해주는 기간이 한 10일은 돼야 되는데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시기가 짧아져요. 그러면은 이 수정란이 와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그냥 생리가 나와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황체기 결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생리 주기가 짧아지겠죠. 하지만 배란은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기에도 생리 주기는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가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폐경리 이행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이제 폐경 이행기가 되면은 난소의 기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FSH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요. 100까지 올라가요. 100. 심한 분들은 90, 100. 이거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얼마냐? 정상은 보통 10 미만이고요. 15 이상 올라가면 조금 기능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25 이상 올라가면 이건 분명히 폐경 이행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심지어 90, 100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뇌하수체가 강하게 난소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는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얘가 이게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기복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쥐어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폐경 이행기 과정에는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어느 날은 100, 어느 날은 50, 어느 날은 30, 어느 날은 300, 가끔은 10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폐경 이행기가 이제 이행기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양해요. 몇 년이다. 이거는 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월경 주기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냥 생리가 규칙적인데 뭐 2, 3일 짧아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4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뭐 아니면 21일 만에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리 주기가 변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아주 짧은 분들도 있고 2, 3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기는 평균 1에서 3년인데 이거는 2달 이상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한다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딱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 시기가 보통 4, 5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생리주기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피검사를 해서 FSH가 25일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폐경 이행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한다. 빵이 나올 때도 있고 1000이 나올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완경이 되고 나서 이후의 기간을 폐경 후기라고 하는데 이때도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초기가 5에서 8년인데 이 초기에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을 하고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그때까지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기복이 있습니다. 약간씩 분비가 되고 이 시기에 마지막 월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출혈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2, 3년이 굉장히 에스트로겐의 기복이 심한 기간이고 이때가 최악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기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기가 되면은 폐경 후기에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제
생식 내분비학적 기능이 완전히 더 소실되고 이때는 오히려 FSH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몸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노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신체 노화 과정이 건강 문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복으로 인한 고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폐경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보자. 미인이라고 해주신 문스타님 감사합니다. 반짝이님은 40대 중반이시고 갱년기 증상으로 피로감, 불면, 안면 홍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해도 개선이 더딥니다. 갱년기 영양제를 권유받았는데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못하면은 다음 라이브 때 꼭 좀 들어주세요. 신난다님 원장님 50대인데요. 갱년기 때문에 많이 고생 중입니다. 지금 50대이시면 제일 고생 심하실 때네요. 잠도 못 자고 그쵸?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갱년기 호르몬 치료 받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고민 중인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거는 오늘 내용 주제하고는 많이 달라서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한 2, 3년 정도 하시는 게 그렇게 문제는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신난다님 에스트로겐 보충을 돕는 자연 성분을 챙긴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면 하시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 다 안 되시는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석류 추출물 감마 리놀렌산 비타민 D 배합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석류를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행기에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펌프님 50대 후반이시고 안면 홍조가 있고 땀이 나고 이것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증상 50대 후반이신데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호르몬 치료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안면홍조에 대한 거는 따로 이것도 1시간짜리라 질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시간짜리네요. 갱년기로 산부인과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자궁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게 돼요. 그거는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건데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는 결국은 뇌에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뇌.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지 아플 때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고 지금 체온 조절 안 되시는 거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체온 조절 안 되는 가슴 두근거리는 거 잠이 안 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결국은 뇌에서 조절 능력이 잘 안 맞아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에스트로겐이 신호가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뇌에서 브레인에서 그거를 맞춰주다 보니까 완전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 갱년기의 이행기 증상이시거든요. 40대 후반에 식단 조절해도 갱년기 다이어트는 잘 안 된다. 네, 비행기 타고 날아가님. 자,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왜 폐경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나? 자,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급증 또는 급감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증가하고 갑자기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균형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배란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난포기하고 항체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우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급증 급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도 안 되고 감정 기복도 생기고 대사 지표 이상도 생기고 예를 들면은 갑자기 혈당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겨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브레인 뇌에서는 아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다 빼고 지금 국방부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굴량미를 비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이 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써야 되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총알이 뭐죠? 세포에서 당장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세포벽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이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혈액에 막 높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있던 거 뭐 펀드나 이런 거 다 해지하고 해약하고 적금도 다 해약하고 지금 다 현금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사지표 이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혈압의 변동이 생겨요. 혈압은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든요. 왜 오르느냐? 지금 세포에 빨리 혈액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 총탄을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피가 빠른 속도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대다수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 내가 그 다음에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소화액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씹어서 꿀꺽 삼키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이 움직이고 위장에서 소장으로 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고, 그래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다시 저장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지금 막 깽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왼쪽으로 가면 이거를 왼쪽에 가서 조정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서 조정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평소보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일을 할 때 그 자원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예전에 비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그게 브레인 포그예요. 그 다음에 염증도 잘 생겨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해요.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많아져요.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 돼야지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뒤로 갈수록 배란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죠. 에스트로겐은 얘는 좀 극성맞은 말괄량이 같은 애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막 세포 분열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우리를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지만 사실은 말썽도 많이 피워요. 근데 한 번씩 프로게스테론이 가서 얘를 이렇게 좀, 얘 언니 같은 애거든요. 가서 이렇게 좀 눌러주고 얘 좀 진정해라, 이러고 이렇게 좀 도닥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리주기의 변화나 없었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생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부정출혈이 생기고 뭐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그리고 선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리할 때마다 자궁의 통증이나 뭐 생리 과다나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이 너무 과다하게 자극이 돼서 유방에 통증이 생기거나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 이 지방, 담즙이 정체되거든요. 담즙이 뭐냐면은 지방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소화액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서 좀 배가 더부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난포가 제때 배란이 안 돼서 이 난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물혹이 돼서 자꾸 산부인과 갈 때마다 자꾸 물혹이 있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는 보통 그냥 난소나 자궁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오장육부 전신에 뭐 피부, 뭐 소장, 대장, 간, 뭐 아니면 심지어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에스트로겐이 가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폐에도 에스트로겐이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그냥 생리불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면역세포에도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끔은 두드러기 같은 게 드물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자율신경계 쪽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이 전두엽이에요. 이 앞에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지만은 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화를 삭히고 겉으로는 웃잖아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게 해주고 판단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항산화 작용도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그거는 비단 우리가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호환마마, 호랑이가 쫓아온다.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막 전쟁이 났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이 편도체. 이 편도체는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뇌의 어떤 부분의 한 멤버인데요. 여기는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연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체온, 수면, 식욕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에너지 향상성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들어왔을 때 아무 일을 안 해도 일정하게 사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균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감정 처리. 네, 편도체는 어떤 거냐면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가 만약에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조금만 화내도 될 것을 이만큼 화내게 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화를 낼 것도 이만큼 화를 내게 되고 조금만 무서워해도 될 것도 막 더 굉장히 많은 공포 반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공황 장애가 없던 게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뭐 예를 들어 누가 농담을 나한테 했는데 약간 살짝 기분 나쁜 농담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에이 그러고 참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의 감정적 각인 이게 편도체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기억도 굉장히 한 군데에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장소에 기억돼요. 해마에 기억되는 것도 있고 뭐 편도체에 기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손에 기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편도체에 기억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것, 트라우마나 이런 거랑 관련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나한테 엄청 심한 모욕을 줬다든지 응? 이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한 기억 그것이 이제 편도체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요 시기에 이게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특히 언제 떠오르느냐? 수면 장애 때문에 깜깜한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갑자기 5년 전에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내가 정말 한마디 해줬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기억의 감정적 각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연계에 보시면은 이 세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성 호르몬들이 가서 작동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출근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 출근 안 하고 이러니까 뇌에서 이런 기능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수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향상성 조절 안 되니까 갑자기 살찌고 그리고 감정 기복 생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공황장애 같은 거 생겨요. 엘리베이터 탈 때 아무 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탔는데 숨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뭘 떠올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영화 배우 이름 누구 떠올리려고 했는데 영화 얘기하다가 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있지, 그 영화 거기, 근데 영화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변형계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형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손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부터 급한 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은 잘 있어요. 내가 지금 치매가 생긴 게 아니에요. 기억은 잘 있는데 기억의 인출이 좀 느려진 거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갱년기라는 거는 뭐냐. 우리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죠. 내부 환경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이가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 몸은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죠. 우리는 몰라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몰라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기복이 생기면서 이것의 조절에 실패가 되는 게 결국은 갱년기 증상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극심한 스트레스를 5년 내지 8년 동안 매일매일 받고 있는 상태다. 이게 바로 갱년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 개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균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스트레스죠. 일정하지 않은 거는 모두 다 스트레스예요. 자, 물리적 스트레스는 추위, 갈증, 배고픔, 심리적인 거는 업무 과부하나 부부 갈등, 뭐 이웃의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뭐 그런 스트레스죠. 급성 스트레스는 잠깐 왔다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급성 스트레스죠. 도망가서 살아남거나 아니면은 잡아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곧 끝나는 거죠. 다가오는 시험이나 수술 이런 것들도 급성 스트레스예요.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그때 일으켜도 금방 끝나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어떤 거냐, 지속적으로 업무 과부하가 있다, 매일매일 과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같이 사는 가족과 계속 트러블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죠. 그런데 내분비계의 변화, 어떤 만성질환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특히 갱년기 때 스트레스의 원인은 뭔가요? 에스트로겐이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있고 수면 장애가 있고,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지금 사실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속 안 썩여, 애들도 공부 잘하고 집안도 유복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무의식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의식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에스트로겐의 기복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뇌가 불안정한 에스트로겐 분비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조절이 안 되니까 뇌가 그래도 계속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과활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난 거죠. 브레이크 없이 계속 엑셀만 밟는 거죠. 꺼지지 않는 엔진. 그러니까 이때 수면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누워있으면 굉장히 뭔가 각성 상태가 돼요. 계속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인지 정체도 알 수 없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멍하고 통증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은 옥시토신이 감소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자아경계가 축소된다. 옥시토신 감소로 인해서 자아경계가 축소되면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공격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기분 나쁜 농담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의 꾸지람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한테 왔다 했을 때 이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좀 너그러웠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이제 자기보호적 배타적 태도가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옥시토신이 있으면 이거는 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경계가 더 넓어요.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직장의 우리 팀,
그리고 내 자녀 이게 다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좀 뭐라 해도 내가 그걸 다 수용해요. 왜냐면은 그게 나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다 남이에요. 자식도 남이고 남편도 남이고 직장 동료도 남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그게 타인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게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돼요. 이거는 자녀가 크면서 독립심을 키우면서 부모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원인으로 수면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제를 먹는다고 잠이 잘 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거는 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편도체 문제, 그다음 멜라토닌 분비의 문제, 그다음에 체온 유지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 때문에 깨는 문제,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이게 좀 안정감을 주는데 그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해서 생기는 이런 수면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갱년기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못했네요. 갱년기 증상을 설명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리주기가 규칙적일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갱년기를 의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통증에 대한 건데 이게 의외로 빨리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 에스트로겐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 중이라서 가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니까 신경 자체 손상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된 신경이 복구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신경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외상도 없는데 그냥 아픈 거죠. 이유 없이. 이런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염증성 통증, 실제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트로겐이 또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에스트로겐이 정말 만병통치약이었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사라지니까 염증이 실제로 몸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죠. 이거는 이제 보통 소염진통제 먹으면 잘 들어요. 네, 과민통각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초신경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이거를 뇌로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극은 어떻게 보고하죠? 간지럼으로 보고하죠.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보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빠지면은 작은 자극도 큰 자극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아픈데 200이 아픕니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저희 원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원두 기계가 저절로 지금 세정을 하고 있네요. 이제 끝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 자체가 통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어깨를 잘 못 움직이시는 그런 이제 오십견이나 이런 게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시절부터 이제 슬슬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가임기 말기, 그러니까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시기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것들의 종류,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고요.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렸네요. 이용주 원장님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네요. 요실금에 대한 거 보고타님 이거 나중에 제가 황재철 원장님하고 라이브를 내년에 할 건데 그때 요실금에 대해서 그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자궁 적출술을 하시는 거하고 갱년기는 상관없으시고요. 난소가 남아있으시면은 자궁이 없어도 갱년기가 오지 않습니다. 갱년기는 난소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오늘 하려는 것 중에서 왜 폐경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나 이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 치료를 그러면 요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갱년기 시기별로 조금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그때도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